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나세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전거에 몸을 싣고 내달렸던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뒤에서 똑바로 설 수 있게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힘껏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 혼자서 잘한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한 도움과 배려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생활 뒷담 18부 오늘 이야기는요. 최강혁 선수의 일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알아볼 텐데요.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우아하게 홀로 설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두 분 함께 해주셨어요.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서태영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이죠. 너무 반가운 얼굴인데요. 최강혁 씨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갖는 욕망인데요.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강혁 씨는 현재 삶의 만족도 100점 만점에 몇 점? 지금은 100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와,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일단 대표팀이기도 하지만 대표팀이기 이전에 강원도청 직장운동경기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장운동경기부도 일반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직업이라 월급도 받고 또 대표팀 가면 하고 싶은 운동도 하면서 또 돈도 벌고 또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주셔서 제가 또 이런 직업을 갖고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고 흔히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뭐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 제 아이가 뭐 먹고 싶다고 할 때 그걸 사줄 수 있으면 그게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없을 때 그 비참함이나 그 마음 아픈 것들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물론 지금 자녀가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2명이 있는데 가끔 제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동생 집으로 놀러 가면 조카가 와서 삼촌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사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 주고 싶습니다. 좀 할 말을 잃었어요. 전주차에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데 물론 그 감사함은 사실이지만 우리 최강혁 씨는 우리나라에서 동메달리스트예요. 그리고 국가대표예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저는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거지잖아요. 네.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주거지인데 강혁 씨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그런 임대주택을 받았죠. 아니요, 저는 임대주택을 받은 경험은 없고요. 그 LH 국민 전세 임대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도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한 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작은 임대주택에서 또 큰 집으로 이렇게 몇 번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제공되는 그 임대주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신청을 못했고 그리고 우선 순위가 아니었어요. 탈북민이지만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고 그 저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격 조건은 없었고요. 굳이 제 이름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쯤 제가 장애인이기도 하고 수급자이기도 하고 해서 LH에서 또 싼 전세로 또 저한테
살아라 하고 이제 그 기회를 줬죠. 그래서 그 집은 아직 있고요. 그것도 이사가 참 정말 쌉니다. 연 2%거든요. 그래서 뭐 돈은 좀 많은 금액이 그 집에 해당돼 있지만 한 달에 내고 살 수 있는 그 금액은 아주 저렴한 그런 혜택이 있어요. 이렇게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우리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한편은 또 이제 우리 최강혁 씨도 아버지가 노동 능력이 있다는 근거로 그 순위에서 많이 밀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주거 문제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센터장님.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게 장애인도 그렇고 저소득층한테 주는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장애인 거주지 지원 제도 이런 게 있어요. 거주지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에 포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을 국가가 주는 건데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이것도 틀려 장애인 등급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저소득층들한테 같이 자치단체와 국가가 보장해주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강혁 씨가 북한에 있을 때 13살에 그 기차 사고로 장애인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2년을 있다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러면 북한은 국가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주택을 배정을 하거나 뭐 이런 배려들이 있나요? 저는 그 꽃제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또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는 사실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쨌든 그 어떠한 동에 그 거주를 하고 저기 있다 보면 뭐 한국처럼 뭐 그 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이제 그 복지사님들이 뭐 어떠한 기회가 있으니 받아봐라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경우들은 희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사실 북한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해도 네. 군대에 나가서 제대되는 그런 영예군인들을 좀 많이 배려를 해주는 체를 합니다. 그래서 영예군인들은 이제 제대가 되면 그 주택을 배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순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트들을 건설하게 되면 10년을 기다려서 겨우 단칸짜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주택관리소에다가 뇌물을 많이 고여야 그 순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혜택이 없다고 봐야죠. 사실 남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국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 집이 있다, 집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든든한 직장이 없다면 더욱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강혁 씨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경제 생활이 좀 어려워가지고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면서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좀 진행하셨던 어떠한 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가족 저와 저 동생하고 또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생긴 그 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제 어울려서 살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컸고 또 한국에서 생긴 가족 중에 그 동생들은 너무 어렸던 터라 조금 더 나이 많고 좀 경험이 있는 그래서 저랑 저희 동생은 이제 고아원으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전전긍긍했죠. 근데 뭐 괜찮습니다.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그 강혁 씨는 북한에 있을 때도 부모들하고 헤어져서 동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동생을 계속 다니면서 꽃제비 생활하면서도 책임을 졌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도 또 이렇게 부모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고아원에 가게 되니까 좀 실망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항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제가 지금 대표팀에 있기 전, 또 운동하기 전까지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낳은 건 낳고 책임을 안 지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죠. 그리고
반항심도 되게 커서 그래서 또 그러한 반항의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죠. 그게 다른 친구들은 제가 예를 들면 가장 부럽고 마음이 아팠던 게 그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새끼 수고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락도 갖다 주고 하는데 전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부모가 없었다는 그게. 탈북민 가정이고 또 이제 강혁 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경제적 지원을 못 받았나요? 경제적 지원은 제가 생각했을 땐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학교를 무료로 다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쭉 수급자였거든요. 수급자 비용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지금은 솔직히 그 돈으로 생활해라 그러면 빠듯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 돈으로 어떻게 신기하게 다 생활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때보다 일을 하니까 벌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씀씀이도 좀 헤퍼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벌이가 없고 또 그 돈만 주어지니까 그 돈 안에서 다 생활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 하는 거 못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름 옷도 사 입고 뭐 신발도 사 신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만큼 또 그렇게 살았던 게 지금 생각하면 마음먹기 달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서 이제 장애인들이 경제적 여건이 힘든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그 장애인 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연금. 예. 그래서 생활이 진짜 너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부터 한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별을 하냐면 장애인 중에 1급에서 3급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저소득 최저급여 생계비에 이런 재산 이런 거를 따져서 그거에 못 미치는 사람들 그래서 1급에서 2급, 3급에 판정을 받은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를 이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주는 이 연금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수당은 뭐 3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지금 죽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월 4만 원씩 장애인 수당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장애인 연금이 지금 작년도 12월까지 우리가 36만 명이 지금 매월 30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좀 사회 활동이 조금 힘든 거고 죄송한데 우리 강혁 씨는 몇 급으로 판정받았어요? 저는 4급입니다. 보통 등급이 이제 매겨질 때는 무릎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있고요. 또 뭐 발목이나 뭐 그밖에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3급이 되려면요. 무릎이 없어야 됩니다. 무릎이 없고 대퇴절단의 상황이 되는 그 장애인들이 이제 1급부터 3급인 거고요. 1급은 1, 2급이 되려면 또 중복장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다리 무릎 위로 없다고 해서 1, 2, 3급 이게 아니고 3급인 장애인이 또 뭐 중복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또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저는 무릎이 있고 무릎 아래여서요. 그래서 4급입니다. 그래서 강혁 씨는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하는 그 행동이나 모든 일상이 자신감이 넘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일상에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직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 경제적인 그런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따로 궁금해져요. 국가적인 지원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장애를 입고 북한에 있는 동안은 딱히 뭐 이렇게 혜택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강혁 씨는 어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나라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직장은 영예군인 공장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유지가 안 돼가지고 영예군인들이 다 집에서 놀아서 막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도 강혁 씨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강혁 씨는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일단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그 강원도 각 그 지방마다 도청이 있고 시청이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청 소속 직장운동 경기부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강원도만 안에서 이제 운영되는 그 뭐 자금으로다가 이제 선수를 운영하고 또 성적을 내게 하고 이런 그 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직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뭐 세계적인 대회나 또 국내에서 또 동계체전 이런 데서 이제 성적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대표팀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면 취업으로 가는 그런 관문이기도 하는데요. 네? 강혁 씨는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의료보장학과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내가 아이스 하키를 안 했다면 그쪽 분야로 직업을 뭐 내가 다른 분야로 아이스 하키 선수가 아니라 내가 전공했던 그런 의료보장학과 쪽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지금도 그 끈은 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뭐 한 개의 직업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뭐 제 전공을 계속 공부를 했다면 뭐 지금은 또 의료기 기사로 일을 하고 있겠죠. 물론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지금은 뭐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조기 기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하지만 자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이스 하키를 안 해도 나는 배운 지식대로 그냥 그 일을 묵묵히 해냈을 것이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자신감. 근데 본인이 노력하기 때문에 뭘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혁 씨한테 질문이 있어요. 네. 남한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크게 막 그렇게 좌절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장애 등급이 조금 그 심하지 않은 등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데는 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뭐 현장일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물론 많이 힘에 부칩니다만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꼭 장애인이라고 막 나누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체적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우리한테 장애는 정신적 장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참 많이 그냥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많이 공감을 얻고 조금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박주희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